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 중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 제목이 아주 찰떡이더라고요. 사람이 참 미련한 게 15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남편한테 대차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이제서야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쏙쏙 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너무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어서 그래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지옥불에 튀겨 먹어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참교육 시전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온 집안의 벽지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였죠. 우리 집도 아니고 새들어 사는 집이라서 엄마는 그런 저를 항상 꾸지람하셨어요. 엄마가 벽지에 낙서하지 말랬지? 스케치북에 그리면 될걸. 왜 꼭 벽지에 그리냐고. 지영이 너 또 그럴 거야? 그치만 스케치북은 너무 작은걸. 그럼 큰 스케치북 사줘. 이게 또 말대꾸야.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면 말 좀 들어. 아, 이건 물걸레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데 어쩜 좋아. 엄마한테 말대꾸를 하다가 기어이 한 대 쥐어 박힌 저는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었어요. 엄마는 물걸레로 대면 될수록 번지기만 한 벽지에 화풀이를 하며 벅벅 문질러댔고요. 그럴 때면 언제나 아빠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깟 벽지야 새로 도배하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애한테 타박이야. 허연 벽지보다는 우리 지영의 그림이 그려진 알록달록한 벽지가 훨씬 좋구만 뭐. 우리 지영이는 커서 화가가 되려나 보지?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으면 그려야지 뭐.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벽지값 대줄 테니까 우리 딸은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려. 괜찮아. 아빠는 화를 내기는커녕 늘 제 편을 들어주시며 오히려 더 그리라고 부추기셨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눈을 흘기며 애 버릇은 아빠가 다 망쳐놨다고 타박이셨죠.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딸 자식이 좋아하는 건 뭐든 들어주려고 하셨던 아빠와 말로는 혼을 내시면서도 제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던 엄마 덕분에 저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저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늘 그놈의 돈이 문제였죠.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미술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던가요. 제 친구가 미술학원에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를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미술학원 보내줘. 정윤이랑 민지도 다닌단 말이야. 앞으로는 말대꾸도 안 하고 엄마 말 잘 들을게. 응? 얘가 정말? 너 미술학원 안 다녀도 그림만 잘 그리잖아. 거기는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이 다니는 거야. 그리고 학원비가 한두 푼이니? 안 그래도 이번 달엔 제출이 많아서 허리띠 졸라 매야 한다고. 매달 너랑 진우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 줄 알아? 학습지에 보습학원에 태권도 학원까지. 그런데 뭘 또 해달라는 거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엄마랑 아빠가 니들 교육비 대느라 허리가 휘는 건 몰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엄마 미워. 다른 애들은 학원 안 가겠다고 엄마랑 싸운다는데 어떻게 된 게 엄마는 내가 학원 보내달라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 엄마 미워 죽겠어. 퉁퉁 부은 얼굴로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간 저는 일부러 엄마가 싫어하는 짓을 했어요.
봄에 새로 도배한 벽지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실컷 맞았죠 뭐. 비록 회초리로 맞은 제 종아리에는 시뻘건 줄이 너댓 개나 그어졌지만 덕분에 미술학원에 다닐 수 있었어요. 미술학원에 다니게 된 저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학교 외에 외부에서 주최하는 사생대회에 나가서 상도 휩쓸곤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미술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이어졌어요. 사실 예고에 가고 싶어서 중학생 때 부모님을 조르기도 했었는데 학비를 듣고는 제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글쎄,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싸지 뭐예요. 그때 알았죠. 아무리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데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 저희 집 사정은 조금은 나아져서 고2 때부터는 입시 미술학원에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곤 미대에 진학도 할 수 있었고요. 미대에 들어가면 앞으로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피카소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굶어 죽기 십상일 거예요. 요즘 시대엔 그림 그려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니까요. 그나마도 집에 돈이 좀 있어야 해외 유학도 가고 인맥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지. 돈 없으면 미술을 했었다는 거에 만족하고 살아야 할 판이거든요. 가끔 TV를 보면 유명 배우들이 자기 그림을 몇 천만 원에 팔았다, 어쨌다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미술 전공자들은 자기 그림으로 단돈 10,000원도 못 버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저 역시도 한때는 그림 그려 먹고 살겠다는 각오로 여기저기 뛰어다녀 봤지만 결과는 모조리 꽝이었어요. 그렇다고 대학원에 갈 형편도 못 됐고요. 이미 미대를 다니면서 부모님 등골을 제대로 빼먹은 상황인데 더 바라면 안 되잖아요. 제 밑으로는 갓 대학에 입학한 동생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어라 노력을 했는데 그에 따르는 보상이 없을 때 이걸 더해서 뭐하나 절망하게 되는 거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든 대학을 졸업하려고 대학 시절 4년 내내 입시 미술학원에서 새끼 강사로 일하고 방학 때는 벽화 그리는 아르바이트부터 지역 축제에서 페이스 페인팅까지 하며 학비와 재료비를 벌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걸 알게 되자 붓을 잡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림 그리느라 들어간 시간과 돈과 노력을 공부에 쏟았다면 남들처럼 회사원으로 취직이라도 했을 텐데 내가 뭐하러 이런 헛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 듣고 일찌감치 미술을 포기할 걸 그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마치 나라는 인간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구제불능 같아서 한동안 자존감이 땅속으로 깊이 처박혀 있었어요. 그때 제 손을 잡고 땅 위로 끌어올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그 좋은 제조 방구석에서 썩힐 생각이야? 너 그림 안 그리고 살 수 있겠어? 하지 말라고 할 땐 죽어도 하겠다고 바락바락 대들더니 벌써 포기하는 거냐고. 네가 그러고 있으면 자식 뒷바라지 제대로 못해준 무능한 부모 탓인 것 같잖아. 누가 엄마 아빠 탓이래?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 한창 팔팔하게 움직여야 할 나이에 세상 다 산 것처럼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식을 엄마가 돼서는 어떻게 가만둘 수 있어. 자, 이거 받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미술 강사 뽑는다더라. 너 정도면 아줌마 아저씨들 그림 가르치는 거야. 식은 죽 먹기잖아. 안 그래?
잠깐 머리 식힌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제대로 그림 못 배우고 산 사람들한테 네가 가진 재주도 나눠주고 너도 그 사람들 열정 좀 배워와. 얼마나 그림이 그리고 싶으면 그 나이에 그림 배우러 오겠니?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런 거야.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는 열정. 너도 처음부터 돈 되는 일이라서 미술했던 거 아니잖아.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시작한 거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잠시 쉬어간다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봐. 처음엔 엄마의 이런 참견이 짜증이 났어요. 엄마가 뭘 몰라도 정말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백화점 문화센터에 돈 없고 먹고 사느라 바빠 미술 교육 못 받은 사람이 왜 오겠어요. 다들 살만해서 고상한 취미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오지. 하긴 평생을 돈 때문에 발발거리고 살아온 엄마가 백화점 문화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게 뭐해요. 엄마는 강사 모집 공고 전단지를 제 책상에 내려놓고는 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엄마가 놓고 나간 건 전단지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한창 잘 팔리던 과자 박스였어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그 박스를 열어보고는 생각이 바뀌고 만 거예요. 박스 속에는 어린 시절 제가 열심히 그려댔던 그림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많이 어설프고 엉망진창인 그림들이었지만 이상하게 지금 제 그림보다도 훨씬 멋있게 보였어요.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언제부터 돈 벌려고 그림을 그렸다고. 까짓 거 이거든 저거든 다시 시작해보자. 그 길로 저는 이력서를 작성해서 백화점 문화센터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합격 연락을 받게 되었죠. 딱히 경력은 없었어도 대학 시절 크고 작은 미전에 입상했던 이력을 인정받아서 합격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했죠. 나중에서야 원래 내정돼 있던 사람이 대학 강사로 임용되면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시로 저를 그 자리에 채워 넣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요. 누굴 가르치는 거야 아르바이트로 미술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으니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수업에 나가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라서 순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수강생 대부분이 지긋하게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뻘이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수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센터에서도 수강 기간 안에 완성물을 만들어주길 바라서 마음이 조급해지게 됐죠. 빠른 시일 내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와야 했으니까요. 미술이라는 게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 기본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기본기를 다질 시간도 없이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려 하니 이게 참 곤란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수강생 작품에 강사가 손을 많이 대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솔직히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수강생들은 오히려 제가 작품에 손을 많이 대주자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들한테 보이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밖에 나가서는 자신들이 온전히 작업한 작품이라고 할걸요. 봐줘야 하는 수강생은 10명이 넘는데 봐주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니 이건 누가 그림을 그리러 오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수업 시간 내내 그림을 그려댔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플 정도로요. 그런데 이런 노력은 헛되지 않았는지 문화센터 회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저는 다음 분기에도 수업을 맡을 수 있었어요. 저로 한 시즌만 때우고 내보내려고 했던 센터에서는 많이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거기다 제 강의를 수강하려는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서 원래 없던 강좌까지 개설하게 된 거예요. 덕분에 저는 주 이틀 나가던 수업을 주 4일이나 나가게 되었죠. 수입은 배가 되었고요. 수강생 중에는 꽤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과시욕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종강하는 주에 수강생들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는데 기성작가들 전시회보다 더 뻑적지근하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곳에 걸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제가 반 이상 그린 것들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물론 수강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요. 그렇게 2년간 센터에서 강사 생활을 하던 저는 장기 수강생 중 한 분한테 의외의 제안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거동이 많이 불편해져서 이제 센터에 나오는 게 많이 힘이 드네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개인과외는 안 하나요? 수강료는 섭섭치 않게 드릴게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강생과 개인적으로 수업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거동이 많이 힘드세요? 그러시면 제가 가끔 대구로 찾아가서 봐드릴게요. 자주는 못 찾아뵙겠지만요. 첫 해부터 제 수업을 수강하신 분이기도 하고 전시회 때마다 거금을 들여 장소 대여를 해주신 분이라서 고마운 마음에 무보수로 가끔 대구로 찾아가 지도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센터와 다른 수강생들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그런데 이 행동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연락처를 받고 대구로 찾아간 첫날, 저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주소를 들고 찾아간 곳은 부촌 중에서도 엄청 으리으리한 집이었거든요. 이런 집에 사는 분이 왜 개인 교습도 아니고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을 받았을까 의아했거든요. 혹시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차고에서 엄청 고급스러운 수입 세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문 앞에서 얼쩡대자 차 창이 열리고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거기 우리 집인데 누구시죠? 아, 저는 땡땡백화점 문화센터 미술 강사인데요. 강복순 여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강복순?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그림 선생님이시구나. 금방 문 열어줄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잠시 뒤 대문이 열리고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여사님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요. 혹시 들어오다가 우리 손주 못 봤어요? 아, 봤어요. 막 차고에서 차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손주 어때요? 잘생겼죠? 네, 잘생겼더라고요. 여사님은 제 말에 아이처럼 한박웃음을 지으셨어요. 수업을 하는 중에도 계속 손주 얘기를 꺼내셨죠. 나이는 저보다 9살이 많은데 아직 미혼이고 사귀는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현재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보면 선자리를 앞두고 상대 남자 프로필을 읊는 걸로 오해할 정도로 여사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손주 얘기를 이어가셨어요. 이게 여사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건 얼마 뒤에야 알 수 있었죠. 여사님 댁에 갈 때마다 여사님 손주와 마주치게 됐는데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연이 아닌 의도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반년 가까이 제게 개인 지도를 받은 여사님이 하루는 제게 꿈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딱히 꿈이랄 건 없고 죽기 전에 내 이름을 건 개인전을 한번 열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거였는데 얼마 뒤 여사님이 의외의 장소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백화점 문화센터 회원들이 전시회를 했던 그 갤러리였어요. 여사님께서는 미리 갤러리 측이랑 얘기를 해놨다며 전시회 날짜 조율 같은 세부 사항만 협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전 여는 게 소원이라며 그 소원 내가 이뤄줄게. 그동안 무료로 이 늙은이 그림 가르쳐준 값이라고 생각해요. 여사님, 그래도 이거 너무 과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개인 지도는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주 봐드리지도 못했는걸요. 사양 말아요. 우리 집 와봐서 알잖아. 나 돈 많아요. 죽을 때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열심히 사는 젊은 친구한테 좋은 기억 남겨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그럼 나 섭섭해.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건 잘 알지만 솔직히 욕심이 났어요. 저희 집 형편에 제가 언제 이런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보겠어요. 언제 붓을 놓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말이죠. 그래서 더는 사양 않고 여사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동안 작업해둔 작품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내 전시회라서 욕심이 났어요. 새 작품으로 채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히 잡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수업을 병행하면서 하려니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랄 판이었죠.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작품들을 가지고 제 생애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가족들과 대학 시절 지도 교수님과 동기들, 그리고 부모님 지인들까지 잔뜩 불러 모았죠. 그리고 오픈 전날엔 제 개인전을 열어주신 여사님만 따로 특별히 초대했어요. 감사 인사 겸 각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여사님이 손주분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할미 부축을 해주겠다길래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은 구면이죠. 이것도 인연인데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대훈아, 이리 와서 정식으로 인사하렴. 할미는 윤기자랑 작품 둘러보다가 눈치껏 빠져줄 테니 젊은 사람끼리 얘기도 좀 하고 좋은 시간 보내. 우리 선생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알았지?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 계획과는 달리 여사님은 함께 온 기사분과 작품을 둘러보시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셨고 저는 여사님 손자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여사님 손자는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레스토랑부터 와인바까지 리드를 한 뒤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마치 썸남과 데이트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사님은 제 전시회 때 가장 큰 작품까지 사주셨어요. 여사님과 함께 온 지인분들도 작품을 사주셔서 전시장에 걸렸던 작품 중 70%가량이 판매 완료가 되었죠. 제 그림을 팔아 돈을 벌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얼떨떨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나마 남은 30%도 전시회 마지막 날 다시 찾아온 여사님 손자가 몽땅 사주었지 뭐예요. 안 그래도 회사에 걸 그림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영씨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나 지금 대시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내가 나이가 있어서 하룻밤 불장난을 할 여유는 없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으면 합니다.
내 그림이 완판됐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랑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생각했던 사람이 내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다니 꿈인가 싶었죠. 그렇다고 이 남자가 무슨 하자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력에 학벌에 외모까지 다 갖춘 사람이어서 의아한 마음은 더 컸어요. 그런데 나랑은 레벨이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평생이 걸려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개인전도 편의점에서 껌 사듯 아무렇지 않게 열어줄 수 있는 재력이 탐났고 무엇보다 삶의 여유가 부러웠어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나도 이들과 가족으로 엮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욕이 다분한 연애를 시작했죠. 처음엔 아무 감정 없던 사람이었지만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어느새 서로 익숙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어떤 전조 증상을 보이는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감정을 숨기는지, 남들은 모를 법한 미묘한 표정까지 알아챌 수 있게 되었죠.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은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었어요. 불꽃 튀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평생 은은하게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어요. 너 이 결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잖아. 설마 너 그 집 재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거라면 정신 차려 이거 사. 그 정도 사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랑 사돈을 맺어. 지영아, 세상에 공짜 없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 이 결혼할 거야. 나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돈 있는 남자 만나보니까 나도 더는 돈 때문에 발발거리고 살고 싶지 않아졌어. 그 사람이 나 대학원도 보내주고 교수도 만들어주겠대. 내가 하겠다는 건 뭐든 외주해주겠다고 했다고. 그 말을 믿어? 세상에 부모 외에 너한테 아무 조건 없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제발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이라도 그만둬.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엄마는 결혼식 전날까지도 제 결혼을 말렸어요. 그때는 그러는 엄마가 야속하기만 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엄마만큼 저를 걱정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주시던 아빠는 이번에도 제 결혼을 찬성해 주셨어요. 돈 많은 사회자랑도 모자라 없던 약속도 잡아가며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날 정도로 아빠는 제 결혼에 들떠 있었어요. 잘 사는 집이니 결혼식 때 하객 수도 엄청 날 거라며 우리도 그에 지지 않게 열심히 하객을 모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죠. 그런데 이런 아빠의 노력이 허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측 하객이 3분의 1도 못 들어갔는데 식장 문이 닫혀버렸거든요. 이미 정원수가 꽉 찼기 때문에 더는 못 들여보낸다는 게 업체 측의 답변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업체 측의 얘기에 저희 쪽 하객에 입장을 막으셨던 건데요. 한마디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지인들 보기 창피하다는 게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물론 할머니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제게 슬쩍 흘려주시더라고요. 네 시할머니가 그런 분이시다. 나야 뭐 남편 죽고 그 집을 나왔으니 더는 그런 꼴 안 보고 살아도 되지만 넌 이제 시작이잖니? 조심해. 그 늙은 여우가 언제 네 간까지 빼먹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네 남편 너무 믿지 마. 내 아들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지 아빠를 쏙 빼닮은 아이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지?
어머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외도였어요. 상견례 때도 나오지 않은 어머니를 만난 건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어머님이 먼저 제게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잠깐 만나자고요. 어머님은 6년 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사시는 저택에서 함께 거주하시다가 지금은 따로 나가 살고 계셨어요. 우리 집 양반이 살아생전에 하도 바람을 피워서 몇 번이나 이혼을 하려고 했나 몰라.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알고 막아대는 바람에 결국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긴 했지만 말이야. 대훈이가 얘기 안 했지? 우린 30년 넘게 쇼윈도 부부로 살았어. 그때 했던 어머님 말씀이 버진로드를 걷는 순간까지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지만 내 남편은 다를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남편 상의 주머니에서 여자 귀걸이가 나온 거예요. 새 것도 아닌 쓴 흔적이 있는 귀걸이가요. 그 일로 저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발뺌을 했고 저는 어머님을 통해 들은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남편의 말을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방까지 할머님이 들어오셔서 중재를 하셨어요. 일단 대훈이 너, 네가 외도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녀석이 이런 일을 벌인 건 온전히 네 잘못이다. 네 처한테 싹싹 빌어. 그리고 아가,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기 마련이다.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다만 그간 내 손주 좋다고 쫓아다닌 여자가 한둘 아니었다. 내 손주한테 접근 못하게 막는 게 내 일이었어. 그 중에 하나 아니었겠니? 니들 사이 벌려놓고 그 자리 차지하고 들어오려는 속셈일 텐데 거기에 당할 거니? 네 자리는 네가 지혜롭게 지켜야 하는 거다. 할머님은 제가 더 말을 꺼낼 수 없게 바로 입막음을 하셨어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 슬슬 대학원 입학도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석사학위만 따오면 강의 자리는 이 할미가 손 써주마. 집안 살림이야 사람 쓰면 되는 일이고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날개는 내가 달아줄 테니. 대학원 소리에 저는 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남편도 너무 억울해하는 모습이어서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누군가의 계략에 넘어간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결국 그날 일은 조용히 덮고 말았죠. 저는 다음해 봄 약속대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2년 뒤 석사학위를 따자마자 모 대학에 강의를 나가게 되었어요. 할머니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 지도 교수님 덕분에 경기권에 있는 대학에 시간 강사 자리를 얻게 된 거였죠. 고작 시간 강사였음에도 할머님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강 교수라고 불렀어요. 강 교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뜨끔하긴 했지만 할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죠. 신혼 초에 있었던 일 이후 남편은 무척이나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경기권에 있는 대학까지 강의를 나가는 게 힘들 거라며 차도 뽑아주었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에 귀가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저와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할머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곤 했거든요. 한 번의 고비가 있긴 했지만 참고 넘어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부부 사이가 좋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도 가지게 되었고 남편도 할머님도 배가 불러오는 저를 신주단지 모시듯 정성껏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출산을 두어달 남긴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거예요. 젊은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아빠한테 걸린 거죠. 사위의 외도를 목격한 아빠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술을 잔뜩 드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추궁하던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해버린 거예요. 엄마는 당장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죠. 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평소 저희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던 엄마였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음날 아침 일찍 오셨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추궁하는 엄마 앞에서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딱 하루였어요. 지영이가 만삭이라 어디서 풀 데가 없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은 엄마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제게 짐을 챙기라고 하셨죠. 가자. 애초에 이런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어.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우는 남자 버릇은 절대 못 고친다. 더 마음고생하지 말고 어서 짐 싸. 손끝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난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님이 거실로 나오시지 뭐예요.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님은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강남에 있는 내 건물이다. 이거 너한테 주마. 이걸로 내 손주놈이 벌인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겠니? 아가, 잘 생각해봐라. 네 뱃속의 아이 애비 없는 애로 키울 거니? 지금 이혼을 한다 한들 네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얼마나 되겠니? 아이 문제만 해도 그렇다. 어찌됐건 간에 현 시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 네 남편 아니니? 그러면 법원에서도 친권이며 양육권을 누구한테 주겠어? 그러니 네 실속부터 차리란 소리다. 지금 한번 눈 감고 넘어가면 건물도 생기고 지금까지 누리고 살던 것들도 다 누릴 수 있잖니? 그 말에 저희 엄마는 지금 돈으로 사람 자존심을 사려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더 들을 것도 없다며 짐 싸서 나가자고 하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화가 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물러나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순순히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할머니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주시겠다던 할머님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시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세금이 어쩌고 하면서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 출산 후에 다시 얘기하자시더니 제 아들이 돌이 다 됐는데도 질질 시간만 끌고 또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 제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할머님은 100세를 두에 남기고 98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결국 저는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고요. 할머님이 주시기로 한 건물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외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갖다주는 유명 체임전들이 들어가 있어서 손에 넣기만 하면 평생 돈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아쉬웠죠.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산 덕에 전임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서고 있으니 제 인생도 그리 나쁘게 흘러간 것만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22년이 흐른 지금 강산도 2번이나 변했고 제 인생도 변했고 모든 게 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제 아들이 20살이 되고 대학에 합격하자 남편이 하루는 제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당신 그동안 우리 민석이 키우랴, 대학 강의하랴 많이 힘들었지?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자, 받아. 발리행 비행기표야. 내가 특급 호텔로 예약까지 다 해놨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호캉스 제대로 즐기고 오라고. 새학기 시작 전에 스트레스 확 풀고 와. 어머머, 이이가 뭘 이런 것까지 다 준비했대요. 암튼 고마워요. 근데 내 거만 산 거예요. 기왕이면 민석이 거도 같이 해주지. 혼자 무슨 재미로 여행을 가요? 사람도 참. 남편이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하고 또 아들이야? 거기 가서도 아들 자식 챙길 거냐고. 민석이는 제 친구들이랑 스키장 간다고 그러니까 아들 걱정 말고 당신이나 즐기고 와. 암튼 고마워요, 여보. 신혼 초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자 문제는 물론 사소한 문제 한번 안 일으킨 남편이었기에 내심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이 인간이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지 뭐예요. 이래서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했나 봐요. 저한테 발리행 항공권을 준비한 몇십 분 만에 제 폰으로 톡이 하나 온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면 우리 여행 가자. 제가 강의 계획서를 준비하느라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는데 우측 하단에 톡 문자 전음이 떠버린 거죠. 발신자는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제 폰으로 톡을 열어보니 대략 어떤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보낸 톡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 남편이 삭제를 했는지 딱 그 문자만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시 뒤 뜬금없이 남편이 서재로 들어온 거예요. 평생 제가 일할 땐 서재에 얼씬도 않는 사람이 말이에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쳐다봤더니 제 눈치를 살피며 여행 갈 때 입을 옷이라도 사 입으라고 카드를 주고 나가더라고요. 가증스러운 새끼. 저 인간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나를 속이고 바람을 펴왔구나 생각하자 온몸에서 피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나도 반격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발리로 떠나기로 한 날 남편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었어요. 제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런 거였죠. 환하게 웃으며 손인사까지 한 저는 출국장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돌아 나왔어요. 어차피 기내에 들고 탈 20인치 캐리어 하나뿐이어서 짐을 되찾고 할 것도 없었죠. 40여 분쯤 뒤 남편이 내연녀와 항공사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또래의 젊은 여자는 50이 넘은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콧소리를 냈고 남편은 아주 좋아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두 인간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조리 동영상으로 담은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곤 서재에 숨겨두었던 건물 등기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님이 제게 주시겠다고 했던 건물은 결국 제 명의가 되지는 못했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명의가 되었거든요. 바로 제 아들이었죠. 할머님은 세금이 어쩌고 하면서 끝까지 명의 이전을 안 해주시라고 했고 결국 저희 시어머니가 각종 세금을 대신 내주시는 조건으로 어머님 이름을 공동 명의자로 올렸어요. 평생을 남편의 외도로 소가리를 하고 살아오신 어머님은 그 복수로 시어머니의 건물을 손에 넣으신 거였죠. 그 인연으로 어머님과 저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배 아파 낳은 아들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채가 더 가족 같다는 얘기를 하신 만큼 저와는 돈독한 사이예요. 어머님을 통해 남편이 왜 저와 결혼했는지도 듣게 되었는데 남편이 하도 여자 문제로 유명해서 좀 산다는 집에서는 제 남편한테 딸 자식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만한 집에서 낳았지만
포장만 잘하면 꽤 내놓을 만한 저를 택했던 거였죠. 남편이 택한 건 아니고 시할머니가요.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정신 차리고 살 것이지 여전히 여자 치마폭에 쌓여 절하고 있으니 인생 그른 인간이죠. 남편이 내언녀와 여행을 떠난 사이 저는 그간 상담을 해온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공항에서 찍어온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 톡으로 이혼하자는 문자를 남겼죠. 막 비행기에 오르려던 남편은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고 아주 지랄 연병을 떨더라고요. 뭐? 이혼? 야, 네가 나랑 헤어지면 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교수 소리 듣고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교수 월급 얼마나 한다고 까불어. 네가 내 마누라로 사니까 지금 같은 호사도 누리는 거 아니냐고.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빌빌대고 사는 거 구해줬더니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래 좋다. 나도 더는 역 같은 결혼 생활 못하겠으니까 이 자매 끝내. 다행이네. 내 치맛자락 잡고 징징거릴까봐 걱정했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내 변호사랑 작성한 재산분할 목록 줄게. 당신 변호사랑 잘 상의해서 이번 주 내로 연락 줘. 아, 이혼할 때까지 나 이 집에서 살 거야. 당신은 상간녀 집에서 지내. 아주 어린 게 비위가 어찌나 좋은지 아빠 뻘 되는 당신한테 오빠 소리도 잘하더라. 가서 딸 같은 여자한테 오빠 소리 들어가며 지내봐. 남편은 그 길로 들고 온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죠. 딱히 분쟁 사유가 없어서 이혼 소송은 무리 없이 빨리 끝났어요. 저는 현금 대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할머님 저택을 받기로 했고 아들은 이미 성인이라서 양육권을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몇 억 더 챙겨준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고요. 남편이 집에 남아있던 자기 짐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혼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씩씩거리며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편은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에서 내 회사를 내보내겠다니 누구 마음대로 나가래. 너 당장 이 문 안 열어? 동네 창피하게 굴지 말고 채신 좀 지켜. 어린 여자랑 살더니 애처럼 변한 거야? 서류 그대로야. 당신 회사가 우리 민석이 건물에 임대료 한 푼 안 내고 점거 중이잖아. 그래서 법의 힘을 빌려 내보내기로 했어. 정 건물에 남아있고 싶으면 정당한 임대료를 내라고. 거짓처럼 공짜로 빌붙을 생각 말고. 야, 그게 네 건물이냐? 말이 민석이 명이지. 그거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준 건물이라고. 공동명의로 우리 엄마 이름까지 올라있는데 네가 어디서 주인 행세야? 아, 몰랐구나. 당신 회사 내쫓는 건 내가 아니라 민석이랑 당신 어머님이야. 민석이가 그러더라. 자기 또래 여자랑 놀아는 아빠가 창피해서 얼굴 마주치기 싫다고. 그리고 당신 어머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전해달라시네? 야, 이 미친놈아. 배울 게 없어서 네 애비 바람길을 그대로 물려받았냐? 하여간 조광쳐 가슴에 못 받는 인간들은 평생 고개 못 들고 살게 해야 해. 이참에 길바닥에 나앉아서 구질구질한 네 인생 반성이나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 그럼 난 전할 말 다 전했으니까 좀 꺼져줘.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을 끊자 남편은 대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어요. 그 바람에 이웃집 신고를 받고 온 경찰한테 끌려가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돈을 보고 한 결혼이었기에 이런 결과를 맞은 거에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반려자를 배신한 남편의 행동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흔히 결혼 생활을 사랑으로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부부는 그 무엇보다 의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외도를 한 이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게 아닐까요? 세상에 아름다운 분류는 없어요. 그에 따르는 처벌만 있을 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중함과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